전 세계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한국 대중문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와 뉴욕 타임스가 한국 문화를 집중 분석한 기사를 내놓은 데 이어 미국 매체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 대중문화를 분석해 높아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위상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8일 워싱턴 포스트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앞서 한국 영화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8,000자 분량의 기사를 통해 한국 영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1987년 여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1987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류 열풍은 한국 정부의 조작에 의한 것이다라는 일본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한국 콘텐츠의 성공은 국가가 컨트롤했다. 한류의 성공은 국가 정책의 결과물이다 등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기사가 대부분이던 외신에서 유독 1987년을 주목했다는 점이 놀랍게 다가오는데요. 해당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한국의 거물급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87년 여름으로 되돌아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한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 이후 서울의 젊은 영화인들은 지난 26년간 창의력을 짓밟아온 군부 정권의 검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1987년 성명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화를 한다는 것은 가시덤불을 맨몸으로 헤쳐나가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회적 멸시와 경제적 궁핍, 정치적 소외를 용납할 수 없다. 누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 이러한 정서는 민주화의 내부적 갈등, 약자를 영원히 괴롭히는 사회적 불안정성, 세계무역과 대기업에 의해 부유해진 나라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순환과 삶의 투쟁에서 소재를 찾는 여러 한국 영화인들의 작품에 지금까지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러한 민주화 운동은 1990년대 한국의 자유화 기간 동안 등장한 영화 감독 세대의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탐구하던 주제가 최근 세계적으로 히트한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빈 무사히의 계급 전쟁을 다룬 아카데미상 수상작 기생충, 생화학약품 회사의 부정으로 인해 일어난 좀비들의 대재앙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부산행, 그리고 사람들을 좀비로 바꾸는 전염병이 일어난 가상의 세계 속 통치자들의 부패를 다루는 시리즈 킹덤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한국영화 전문가 진다룡 교수는 1990년대 이름을 알린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들을 가리켜 그들은 오늘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영화의 전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사람들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는데 요즘 킹덤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도 비슷한 이슈를 다룹니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한국의 신생 영화인들에게 그들 산업에 깊숙이 박힌 불평등과 권력의 남용 같은 주제에 세계인이 관심을 갖는다는 자신감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통해 우리 현실에 흥미롭고 의미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매일 씨름하는 문제와 염려가 전 세계의 공감을 산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의 군사정권은 전면적인 검열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제작자들은 반공 홍보나 가정생활, 그리고 민족 정체성의 긍정적인 재현 등 몇 가지 주제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에 이르러 학생 시민단체, 노동자들이 전면적인 민주화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강력한 탄압에 몇몇 시위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1987년 여름 독재자 전두환의 후계자 선정으로 인해 촉발된 전국적인 시위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검열법이 해제되면서 이후 10년간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창의력의 발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구자 가운데 기생충과 옥자의 감독 봉준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부 독재 시절 금지되었던 노동운동, 남북분단, 남녀평등과 계급 등의 주제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경제적 불평등, 파산과 빈곤 문제에도 파고들었습니다. 홍콩대학교 한국 및 동아시아 영화 전문가 에런 한준 매그넌 박 교수는 전에는 금지됐던 것들이 이제는 훌륭한 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항상 사회적으로 역동적이었지만 이 감독들은 새로운 예술적 자유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한국 영화 제작자들은 항상 사회의 윤리적 잣대가 되어 사회에 대한 도덕의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에게 주목했고 사회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박광수 감독의 1995년작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1970년 군부 통치하에 힘든 노동 현실에 저항해 분신한 노동자 전태일의 실화를 통해 노동운동을 조명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2000년작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폭력에서 정신적 상처를 입고 1997년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잃은 뒤 자살했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2002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은 역사나 사회적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 개인은 역사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제 영화를 통해 젊은 세대가 사회에 감추어진 진실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군부 통치하에서는 불가능했던 남북한 관계를 미묘하게 조명하는 영화들도 대중화되어 이후 매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남한의 물질주의와 북한의 빈곤을 대조시키는 강재규 감독의 1999년작 시리,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남북한 군인들의 우정을 그린 박찬욱 감독의 2000년작 JSA 공동경비구역이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규제는 한국 감독들에게 튼튼한 재정을 가진 넷플릭스가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안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넷플릭스에서 히트했을 때 감독들은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옥자로부터 시작된 트렌드의 결과였습니다. 넷플릭스와 그맞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한 것은 한국 영화 제작자들에게 시기적절했습니다.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 등의 주제가 점점 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그들의 작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공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스토리텔링 여정이며 마침내 한국은 그 여정 가운데 전 세계 관객에게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은 일부 영화 감독들에게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징어 게임이 영화의 수익성과 얼마나 도발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염려합니다. 한예종 3학년 학생 임시연은 1990년대 거장 이창동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최근 독립영화 햄스터 죽이기로 데뷔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이혼한 싱글맘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압박을 다룬 이창동 감독의 2007년작 밀양입니다. 임시연은 이 영화가 한국에서 소외된 여성에 대한 미묘한 사회적 시선을 잘 그려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시대에 과연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녀의 고민은 내 영화가 넷플릭스에 어울리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밀양처럼 관객의 깊은 상처를 끌어내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속삭이는 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뜨거운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결국 해외 시청자들이 그 속에 표현된 사회적 불평등을 마주하며 자신의 사회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세계가 원하는 사회상을 생각해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가 예술적 사회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대중성까지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배경에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사회 변화를 겪으며 현재를 맞이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